이 이야기는 칠흑 같은 바다에서 시작된다. 희망을 품고 파도에 몸을 실었던 한 여자가 동료들의 손에 의해 절망의 심연으로 던져지는 이야기. 그러나 이것은 추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스스로 파도가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복수와 구원에 대한 기록이다. 하설이 하사의 임관식 날은 눈부시게 화창했다. 갓 다림질한 새하얀 정복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그녀의 미래처럼 찬란하게 빛났다. 어릴 적 항구 도시에서 자라며 보았던 거대한 군함과 그 위를 당당하게 거닐던 해군들의 모습은 그녀에게 동경 그 자체였다. 특히 할아버지의 낡은 사진첩에서 본 6.25 전쟁 참전 용사였던 증조 할아버지의 빛바랜 흑백 사진은 그녀의 가슴에 푸른 제복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다. 남동생만 둘인 집안의 장녀로 늘 씩씩하고 강인하게 자라온 그녀에게 해군은 운명처럼 느껴졌다. 치열했던 부사관 후보생 시절, 그녀는 단 한 번도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남자 동기들보다 작은 체구였지만 체력 훈련에서나 고된 정신 교육에서나 결코 뒤처지지 않았다. 오히려 도끼와 끈기로 그들을 압도하는 순간이 더 많았다. 여자가 무슨 해군이냐는 편견 어린 시선들을 실력으로 깨부수는 매 순간이 쾌감이었다. 마침내 수석으로 임관하며 받은 표창장은 그녀의 피와 땀이 맺은 첫 결실이었다. 그녀가 첫 발령지로 받은 곳은 대한민국 해군의 심장이라 불리는 최신의 구축함, 율곡 2함이었다. 배수량 7,600톤에 달하는 거대한 강철 선체,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레이더와 각종 미사일 발사대는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율곡 2함은 금녀의 벽을 깬 첫 전투함이었다. 하설이는 그 역사적인 배에 승선하는 최초의 여성 전투병과 부사관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언론은 해군의 유리천장을 깬 여전사라며 그녀의 등장을 대서특필했고 해군 홍보 영상의 메인 모델로 발탁되기도 했다. 출항 전날 밤 설이는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 딸 장하다. 하지만 몸 조심해야 한다. 거친 뱃사람들 사이에서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어머니의 말을 막았지만 그 역시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설이는 밝게 웃으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걱정 마세요. 저 하설이에요. 누구보다 잘 해낼 자신 있어요. 첫 출항의 백고동 소리는 우렁찼다. 설이는 갑판 위에서 멀어지는 육지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수평선 너머로 펼쳐진 망망대해는 그녀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처럼 보였다. 이제 이곳은 그녀의 새로운 집이자 꿈을 펼칠 무대였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을 향해 웃어주는 동료들의 얼굴 뒤에 푸른 파도보다 더 깊고 시커먼 질투와 증오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내디딘 희망의 첫걸음이 사실은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시작이었음을. 율곡 이이함에서의 생활은 설이의 기대와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간 이어졌던 환대와 호기심 어린 시선은 금세 싸늘한 무관심과 보이지 않는 벽으로 변해갔다. 문제의 중심에는 사사건건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선임, 강태혁 하사가 있었다. 해군 원로 집안 출신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그는 부대 내 실세로 통했다. 훤칠한 키와 다부진 체격, 서글서글해 보이는 인상 뒤에는 교묘하고 비열한 권위의식이 숨겨져 있었다. 강태혁은 공개적으로 설이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녀를 챙겨주는 척 연기하는 데 능했다. 하하사 여군이라 힘든 점 많지.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하지만 단둘이 있거나 자신의 신복인 최민준, 오승현 하사와 함께 있을 때면 그의 본색이 드러났다. 야 하설이. 너 때문에 우리만 피곤해진 거 알아? 여군 하나 들어왔다고 언론에서 얼마나 설쳐대는지. 아주 공주님 납셨어. 최민주는 강태혁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며 그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했고 오승현은 묵묵히 그들의 행동에 동조하며 설이를 압박했다. 그들의 괴롭힘은 치졸하고 교묘했다. 설이가 담당하는 장비에 일부러 문제를 일으켜놓고 상급자에게 그녀의 근무 태만을 보고하는가 하면 식당에서는 그녀의 자리를 은근슬쩍 피하며 완벽한 고립을 유도했다. 다른 동료들은 강태혁의 눈치를 보며 설이를 외면했다. 정의감 넘치던 동기조차 태혁이 형한테 밉보여서 좋을 거 없어.
너도 그냥 조용히 지내. 라며 거리를 두었다. 가장 힘든 것은 업무를 배울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이었다. 전투정보실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훈련 브리핑이 있을 때면 강태혁은 일부러 서리에게 창고 정리나 갑판 청소 같은 잡무를 지시했다. 이런 건 여자가 더 꼼꼼하게 잘하잖아. 능글맞은 그의 말투에 서리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상명하복이 철저한 군대에서 선임의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혼자 남아 전술 교범을 탐독하며 뒤처지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어느 날 야간 항해 훈련 중 서리는 자신의 항법 장비에 오차가 생긴 것을 발견했다. 분명 출항 전에 꼼꼼히 점검했던 터였다. 당황한 그녀가 원인을 파악하려 애쓰는 동안 강태혁이 함장에게 다가가 능숙하게 보고했다. 함장님, 하하사가 아직 실무 경험이 부족하여 항로 계산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서리에게 돌아왔고 그녀는 함장에게 심한 질책을 들어야 했다. 나중에 정비 기록을 몰래 확인한 서리는 누군가 고의로 장비의 설정값을 바꿨다는 심증을 굳혔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서리는 좁은 침실에 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푸른 제복의 꿈은 잿빛으로 발해가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꿈꾸던 정의와 명예의 공간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적의와 질투로 가득 찬 거대한 강철의 감옥이었다. 그녀는 점차 웃음을 잃어갔고 늘 긴장 상태로 주변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를 향한 어둠의 균열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고 그 끝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서리를 향한 강태혁 일당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악랄해졌다. 그들은 이제 서리의 자존감을 완전히 짓밟고 스스로 부대를 떠나게 만들 작정이었다. 의도된 실수를 가장한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 번은 기관실에서 고온의 증기 파이프 점검 작업이 있었다. 매우 위험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작업이었다. 강태혁은 하하사,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진짜 해군이지라며 억지로 서리를 작업에 투입시켰다. 그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일부러 복잡하고 위험한 구간의 밸브 조작을 맡겼다. 서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밸브를 조작하는 순간 최민준이 그녀의 등 뒤를 실수로 밀쳤다. 어이쿠 미안. 서리는 중심을 잃고 뜨거운 파이프 쪽으로 휘청였다.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몸을 지탱했지만 팔뚝이 파이프에 스치며 살같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밀려왔다. 비명을 지르는 서리를 보며 강태혁은 혀를 차며 말했다. 이래서 여자는 안 된다니까. 조심성이라고는. 다들 봤지? 자기가 실수해놓고 소리 지르는 거. 주변에 있던 다른 부사관들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서리는 화상 입은 팔을 부여잡고 의무실로 달려갔다. 의무병은 흉터가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날 밤 서리는 화끈거리는 팔의 통증보다 더 아픈 마음의 상처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것은 명백한 고의였지만 누구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며칠 후 함대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이 있었다. 서리는 탄약고에서 포탄을 이송하는 임무를 맡았다.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포탄을 옮기는 것은 남자들에게도 벅찬 일이었다. 오승현은 일부러 녹슬고 삐걱거리는 운반용 카트를 서리에게 배정했다. 이거밖에 안 남았네. 어쩔 수 없지. 서리는 이를 악물고 포탄을 실어 갑판으로 향했다. 경사진 통로를 지나는 순간 카트의 바퀴 하나가 우연히 빠져버렸다. 카트가 기울어지며 포탄들이 와르르 쏟아졌다. 그중 한 발이 통로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다른 병사의 발등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 미쳤어? 죽을 뻔했잖아. 병사의 고함 소리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강태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와 서리의 멱살을 잡을 듯이 몰아세웠다. 하서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훈련 망치고 동료들까지 죽일 셈이야? 당장 꺼져. 그의 분노는 연기였지만 그 연기에 모두가 속아 넘어갔다. 서리는 함의 안전을 위협한 부주의한 부사관으로 낙인 찍혔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위기에 처했다. 다행히 피해 병사가 고의는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해준 덕분에 가벼운 경고 조치로 끝났지만 서리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제 함내에서 그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다.
식당에서도 휴게실에서도 심지어 복도를 지날 때도 사람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피했다. 서리는 깨달았다. 그들은 단순히 그녀를 괴롭히는 것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꿈, 명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모두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절망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서리는 포기할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독하게 버텨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이 무색하게 운명은 더욱 잔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며칠 앞둔 밤이었다. 율곡 이이함은 동해의 작전구역으로 이동 중이었고 바다에는 옅은 해무가 깔려 있었다. 그날따라 파도는 유난히 거칠었고 함체는 주기적으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대부분의 승조원들이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시간, 서리는 야간 당직 근무에 투입되었다. 그녀의 근무구역은 인적이 드문 후미 가판이었다. 강태혁은 당직 근무표를 짜면서 교묘하게 서리를 혼자 외진 곳으로 배치했다. 하하사 후미 가판 쪽 견시 근무 좀 서줘. 요즘 그쪽에 이상 신호가 자주 잡힌다네. 꼼꼼하게 잘 좀 보고. 그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서리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최민준과 오승현이 강태혁과 눈빛을 교환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무지로 향하는 동안 서리는 복도에서 마주친 한 동기에게서 작은 경고를 들었다. 서리야, 오늘 밤은 그냥 몸 사리는 게 좋을 거야. 강하사 기분이 영 안 좋아 보이더라. 동기는 말을 마치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서리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후미 가판에 도착하자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핥히었다. 철석이며 함체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와 엔진의 저음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 보이는 어선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서리는 K 소총을 고쳐 메고 경계 근무에 임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마치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고요함처럼 무겁고 습한 공기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긴장하며 돌아본 곳에는 강태혁, 최민준, 오승현이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번들거리는 눈빛과 비릿한 미소를 알아볼 수 있었다. 하하사, 근무는 할만해? 심심할까봐 우리가 놀러왔지. 강태혁이 능글맞게 웃으며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밧줄이 들려 있었다. 무슨 짓입니까? 서리가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다. 소총의 개머리판을 꽉 쥐었지만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무슨 짓이라니. 그냥 장난 좀 치자는 거지. 최민준이 낄낄거리며 서리의 퇴로를 막았다. 오승현은 말없이 그녀의 좌측으로 돌아 위치를 잡았다. 완벽한 포위망이었다. 장난?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당장 돌아가십시오.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서리가 단호하게 외쳤지만 그들은 코웃음만 쳤다. 보고?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최초의 여군 나셨네. 내가 여기서 사라져도 그냥 파도에 휩쓸려 실족사한 걸로 처리될걸. 아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던데.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하면 더 그럴듯하겠네. 강태혁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했다. 그 순간 서리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나 장난이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이 배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지워버릴 작정이었다는 것을. 거대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공포보다 더 큰 분노가 그녀의 안에서 들끓어 올랐다. 그녀는 이대로 당할 수 없었다. 살아야 했다. 살아서 이들의 죄를 세상에 알려야 했다. 서리는 총구를 그들에게 겨누며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다. 오지 마. 오면 쏴버릴 거야. 쏴. 내까지 깨. 강태혁은 서리의 경고를 비웃으며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광기가 서려 있었다. 쏴봐 어디. 정당방위로 널 합법적으로 처리할 좋은 기회잖아. 그 순간 최민준이 재빠르게 서리의 등 뒤로 파고들어 총을 든 팔을 낚아챘다. 아! 서리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남자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오승현이 합세하여 그녀의 다른 쪽 팔을 제압했다. 순식간에 무력화된 서리의 몸부림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강태혁은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내가 처음부터 기어오르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진 안 했어. 주제를 알았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여자 따위가. 그의 입에서 풍기는 역한 술 냄새에 서리는 구역질이 났다. 그들은 술을 마신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맨정신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었다. 이 악마 같은 놈들. 서리가 증오에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악마? 이제 시작인데. 강태혁은 차갑게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밧줄로 서리의 몸을 묶기 시작했다. 그녀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3명의 남자를 이길 수는 없었다. 밧줄이 그녀의 팔과 다리, 몸통을 단단히 올감했다. 마치 한 마리의 짐승처럼 결박당한 서리는 속수무책이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할 시간이야. 강태혁이 서리의 몸을 번쩍 들어올려 가판의 난간에 걸터앉혔다. 그녀의 등 뒤로는 칠흑 같은 밤바다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차가운 쇠난간의 감촉과 등골을 스치는 바람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제발, 살려주세요. 생존에 대한 본능이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렸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살려달라고. 내가 죽어야 우리가 편해져. 잘 가라 하설이. 최민준이 낄낄거리며 그녀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툭 밀었다. 그 순간 서리의 몸이 허공으로 기울었다. 짧은 찰나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자신을 향해 웃고 있는 새 악마의 얼굴과 멀리서 깜빡이는 어선의 불빛 그리고 무수히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들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온몸을 후려치는 듯한 충격과 함께 뼛속까지 파고드는 얼음장 같은 바닷물이었다.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은 순식간에 시커먼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바닷물이 코와 입으로 밀려들어와 숨을 쉴 수 없었다. 몸을 묶은 밧줄은 물에 젖어 더욱 무거워졌고 그녀의 몸은 납덩이처럼 끝없이 아래로 가라앉았다. 살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박된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뇌리를 스친 것은 가족들의 얼굴이었다. 장하다며 등을 두드려주던 아버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어머니, 철없이 장난치던 남동생들. 미안해. 이렇게 허무하게 가서.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나와 차가운 바닷물에 섞여들었다. 모든 감각이 사라지고 완전한 어둠이 그녀를 삼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저 멀리 심해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무언가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희미하게 느꼈다. 그것은 환각일까 아니면 저승사자의 마중일까? 서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서리의 의식이 암흑 속으로 완전히 침잠하려던 찰나 온몸을 뒤흔드는 강력한 진동과 함께 쿵 하는 둔탁한 충격이 느껴졌다. 마치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그녀는 잠시 정신을 차렸다. 무슨 일인지 파악할 겨를도 없이 그녀의 몸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듯 맹렬하게 위쪽으로 솟구쳐 올랐다. 그녀에게 충돌한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최신의 잠수함 손원이람이었다. 마침 인근 해역에서 야간 특수훈련을 진행 중이던 손원이람은 수심을 조절하며 부상하는 과정에서 가라앉던 서리의 몸과 우연히 충돌한 것이었다. 잠수함의 거대한 선체가 만들어낸 강력한 부력이 납덩이처럼 가라앉던 그녀를 수면 위로 밀어올리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손원이람의 음탐실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정체불명의 충돌음 감지, 우연상부. 음탐장의 다급한 보고에 함장과 승조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뢰나 기뢰와의 충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함장은 즉시 긴급 부상을 명령했다. 수면 위로 떠오른 서리는 정신없이 기침을 하며 바닷물을 토해냈다. 간신히 숨을 몰아쉬었지만 몸은 여전히 밧줄에 묶여 있었고 저체온증으로 인해 감각이 마비되어 가고 있었다. 죽음의 공포가 다시 엄습해올 때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거대한 고래의 등처럼 보이는 시커먼 강철 덩어리가 물 위로 솟아올라 있었다. 잠수함이었다. 우연 가판 위에 사람 발견. 잠수함의 함교 위에서 야간 투시경으로 주변을 살피던 견시병이 다급하게 외쳤다. 승조원들은 술렁였다. 이 망망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이 그것도 밧줄에 묶인 채 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즉시 구조 명령이 떨어졌다.
구조팀이 탄 고무보트가 신속하게 접근했고 그들은 밧줄에 묶인 채 의식을 잃어가는 서리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보트 위로 끌어올린 뒤 밧줄을 끊어내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따뜻한 잠수함 내부로 옮겨진 서리는 의무장의 응급처치 덕분에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다.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녀를 둘러싼 잠수함 승조원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의문이 가득했다. 괜찮습니까? 정신이 드십니까? 함장이 그녀의 곁에 다가와 물었다. 서리는 힘겹게 눈을 떠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군번과 소속, 이름을 간신히 말했다. 해군, 아사, 아서리. 그녀가 율곡 이이함 소속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잠수함 내부는 더욱 큰 충격에 휩싸였다. 같은 해군 동료가 그것도 밧줄에 묶인 채 바다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하게 했다. 함장은 즉시 상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서리는 자신을 구해준 잠수함 승조원들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신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0.0001%의 확률도 되지 않는 기적이 그녀를 살린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하늘이 그녀에게 복수할 기회를 준 것임을 서리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차가웠던 그녀의 심장에 뜨거운 분노와 함께 강철 같은 의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서리가 구조되었다는 소식은 해군 본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율곡 이이함에서는 서리가 실종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온 직후였기 때문이다. 강태혁 일당은 서리를 바다에 던진 후 그녀가 발을 헛디뎌 실족사한 것처럼 완벽하게 현장을 조작했다. 그들은 슬픔에 잠긴 동료인 척 연기하며 하하사가 요즘 많이 힘들어했다. 우리가 더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가증스러운 눈물까지 흘렸다. 하지만 서리가 살아 돌아와 모든 진실을 폭로하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그녀는 군 헌병대의 조사를 받으며 그날 밤 갑판 위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을 낱낱이 진술했다. 강태혁, 최민준, 오승현이 자신을 밧줄로 묶어 바다에 던졌다는 그녀의 증언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조사관들조차 쉽사리 믿지 못할 정도였다. 가해자로 지목된 강태혁 일당은 즉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들은 오히려 서리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으며 남성 중심의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서리가 평소 자신들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뻔뻔하게 맞섰다. 하하사는 평소 과대망상 증세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챙겨주면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조금만 지적하면 자신을 괴롭힌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저희는 그녀를 위로해주려 했을 뿐인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강태혁의 진술은 너무나 태연하고 논리정연했다. 증거라고는 서리의 진술뿐 목격자도 물증도 없는 상황이었다. 사건 현장이었던 후미 갑판의 CCTV는 공교롭게도 그날 밤 고장이 나 있었다. 여론은 엇갈리기 시작했다. 최초의 여군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설상가상으로 강태혁의 아버지가 전직 해군 제독 출신의 유력 인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갔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사건의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내 아들은 그럴 아이가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내 아들이다. 한 여성의 거짓말로 내 아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며 여론을 호도했다. 그의 입김이 닿은 언론사들은 서리를 문제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악의적인 기사들을 쏟아냈다. 서리는 병실에 누워 자신에 대한 끔찍한 기사들을 접하며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진실을 말했지만 세상은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다.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거대한 권력은 그들의 편에 서서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었다. 서리는 다시 한번 깊은 절망의 바다에 빠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엇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막막했다. 거대한 거짓의 파도가 그녀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모두가 진실을 외면하고 서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 단 한 사람, 군 검찰부 소속의 윤지훈 소령만이 그녀의 진술에서 거짓이 아닌 절박함을 읽어냈다.
윤지호는 회사 출신의 엘리트 검사로 타협을 모르는 강직한 성품과 날카로운 수사 능력으로 군 내부에서도 명성이 자자했다. 그는 제19 감싸기가 만연한 군 사법체계의 환멸을 느끼고 언젠가 이를 바로잡겠다는 신념을 가진 인물이었다. 윤지호는 처음 이 사건을 배당받았을 때 단순한 적응 실패와 그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고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병실에서 직접 만난 하설이의 눈빛을 보고 생각을 바꾸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밧줄에 묶여 바다에 던져졌다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소령님,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서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윤지훈의 심장을 울렸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군 내부의 추악한 권력과 폭력이 빚어낸 끔찍한 범죄임을 직감했다. 그는 서리에게 약속했다. 하하사,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의 말을 믿는 한 수사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수사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강태혁의 아버지인 강제독은 끊임없이 상보라인을 통해 압력을 넣어왔다. 수사를 조기에 종결시키라는 지시가 윗선에서 내려왔고 동료 검사들조차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며 그를 만류했다. 율곡 이이함의 승조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들은 강태혁이 두렵거나 혹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윤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원점으로 돌아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훑기 시작했다. 그는 강태혁, 최민준, 오승현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뒤졌다. 그 결과 그들이 이전 부대에서도 약한 후임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괴롭힘과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강태혁은 아버지의 백을 믿고 늘 문제를 일으켰지만 번번이 가벼운 징계만 받고 넘어갔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또한 윤지호는 서리의 동기들을 만나 끈질기게 설득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입을 열기꺼렸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몇몇 동기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리가 평소 강태혁 일당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해왔다고 조심스럽게 증언했다. 서리는 정말 강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강하사 무리들이 너무 심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저희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작은 증언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지만 사건의 전모를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는 여전히 부족했다. 강태혁 측 변호인단은 서리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며 여론전을 펼쳤고 윤지호는 점점 궁지에 몰렸다. 시간은 흘러가고 진실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윤지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믿었다. 완벽한 범죄는 없으며 어딘가에 반드시 범인들이 남긴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그는 정의의 작은 불씨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어둠과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 나갔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윤지훈 소령이 사방에서 오는 압박으로 지쳐갈 무렵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실마리가 나타났다. 그는 율곡 이이함의 모든 CCTV 기록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었다. 사건 당일 후미 가판의 CCTV는 고장나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함내의 다른 모든 카메라 영상들을 샅샅이 훑었다. 그러던 중 그의 눈에 한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것은 사건이 벌어지기 약 1시간 전 기관실로 향하는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강태혁, 최민준, 오승현이 어깨동무를 한 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명백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 군함 내에서의 음주는 엄격히 금지된 행위였다. 이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명백한 증거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대화 내용이었다. CCTV에는 영상만 녹화되고 소리는 녹음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윤지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음성 복원을 의뢰했다. 며칠 후 기적 같은 결과가 돌아왔다. 미세한 소리까지 잡아내는 최첨단 기술로 그들의 대화 내용 일부를 복원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다. 오늘 밤 전연 끝장내자. 재수 없는 년 바다에 던져버려. 아무도 모를 거야. 실족사. 불분명했지만 그들의 범행 모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윤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드디어 악마의 꼬리를 잡은 것이었다. 그는 이 증거를 가지고 다시 율곡 이이암의 승조원들을 찾아갔다. 특히 그는 사건 당일 기관실 근처에서 근무했던 한 젊은 수병에게 주목했다. 그는 이전 조사에서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윤지호는 그의 떨리는 눈빛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윤지호는 그 수병을 따로 만나 CCTV 영상과 복원된 음성 파일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진심으로 설득했다. 자네도 들었지 않은가?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야. 자네가 지금 침묵하면 억울한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받고 저런 악마들은 계속해서 군에 남아 다른 누군가를 괴롭힐 걸세. 자네의 작은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 수병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사실 그날 밤 저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 하사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다들 압니다. 수병은 그날 밤 강태혁 일당이 술에 취해 서리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으며 그녀를 바다에 던져버리자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모두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한 사건 직후 강태혁이 후미 가판의 CCTV 전원을 몰래 끄는 것을 목격했다고도 덧붙였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유일한 목격자의 증언. 그것은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윤지호는 이제 반격의 준비를 마쳤다. 그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거짓의 성벽을 쌓고 있는 강태혁 일당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정의의 여신은 마침내 그의 편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목격자의 증언과 음성 복원 파일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윤지훈 소령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다시 율곡 이이암으로 향했다. 그는 수병의 증언을 토대로 강태혁이 껐다고 하는 후미 가판 CCTV의 전원 공급 장치를 정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함내 정비팀은 단순한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고 보고했지만 윤지호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외부의 전기 기술자까지 동원하여 전원 차단기의 내부를 샅샅이 분해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차단기 내부의 아주 미세한 부분에 인위적인 손상의 흔적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누군가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고의로 회로를 끊어버린 흔적이었다. 기술자는 이것이 자연적인 고장이 절대 아니며 명백한 파손 행위라고 감정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강태혁 일당은 범행을 계획하고 술을 마셨으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CCTV를 고의로 파손한 후 서리를 바다에 던졌다. 완벽 범죄를 꿈꿨지만 그들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다. 윤지호는 모든 증거를 취합하여 강태혁, 최민준, 오승현을 다시 소환했다. 취조실에 마주 앉은 그들은 여전히 뻔뻔하고 당당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 윤지훈을 비웃는 표정까지 지어 보였다. 윤지훈은 말없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첫 번째 증거 그들이 술에 취해 복도를 비틀거리던 CCTV 영상을 재생했다. 그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구남 내 음주는 중징계 사유라는 건 잘 알겠지. 윤지훈의 차가운 목소리에 강태혁이 헛기침을 하며 변명했다. 그건 그냥 조금 피곤해서 범행을 모의했나? 또 윤지훈은 이어서 복원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끝장내자 바다에 던져버려라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취조실에 울려 퍼지자 세 사람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최민준과 오승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강태혁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저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강태혁이 고함을 쳤다. 조작? 윤지호는 피식 웃으며 마지막 증거를 꺼내들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그는 CCTV 전원 차단기에서 발견된 인위적인 파손 흔적을 담은 사진을 그들의 눈앞에 내밀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누군가 고의로 회로를 절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 이 차단기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당직 근무자였던 너희들 뿐이야. 결정적인 증거 앞에 그들의 거짓말은 산산조각 났다. 최민준과 오승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어깨가 잘게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태혁은 끝까지 발악했다. 증거? 이게 무슨 증거야? 내가 안 했다면 안 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바로 그 순간 취조실 문이 열리고 윤지훈의 수사관이 들어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소령님, 조금 전 기관실 수병이 추가 증언을 했습니다. 강태혁이 평소 가지고 다니던 맥가이버 칼로 CCTV 차단기를 조작하는 것을 멀리서 봤다고 합니다. 그 칼만 찾으면 됩니다. 윤지훈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강태혁을 바라보았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사용한 그 칼이 모든 것을 말해줄 거다. 그 한마디에 강태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오만함마저 사라지고 공포와 절망만이 남았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마침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다. 강태혁의 자백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서리에게 돌리려 했다. 하서리가 먼저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여자가 감히 남자들의 세계에 들어와서. 그래서 버릇을 좀 고쳐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비겁하고 졸렬한 변명이었다. 하지만 그의 자백을 신호탄으로 최민준과 오승현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저는 그냥 강 하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말리지 못했던 것은 죄송하지만 저는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최민준은 울며 매달렸다. 오승현 역시 모두 강태혁이 계획한 일입니다. 저희는 그저 따랐을 뿐입니다. 라며 강태혁을 주범으로 몰아갔다. 한때 끈끈한 동료애를 과시하며 함께 범죄를 저질렀던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 앞에서는 서로를 물어뜯는 비열한 하이에나에 불과했다. 윤지호는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경멸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모든 진술을 기록했다. 그들의 자백과 모든 증거가 확보되자 사건의 진실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해군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에 온 국민은 경악하고 분노했다. 특히 제독의 아들이라는 배경을 믿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강태혁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서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던 언론들은 앞다투어 사과 기사를 내보냈고 여론은 완전히 서리의 편으로 돌아섰다. 강 제독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의 압력과 회유는 이제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부적절한 개입이 아들의 죄를 가중시키는 결과만 낳았다. 그는 결국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 불명예스럽게 퇴역해야 했다. 거대한 권력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서리는 병실에서 이 모든 소식을 접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무너져 내리는 가해자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통쾌함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다. 저런 자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뻔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다. 며칠 후 윤지훈 소령이 병문안을 왔다. 그는 서리에게 수사 결과를 설명해주며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하하사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서리는 자신을 믿고 끝까지 싸워준 그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소령님 감사합니다. 소령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내가 한 일은 검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을 뿐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은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낸 하하사 당신입니다. 윤지훈이 돌아간 후 서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준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 맺혔던 모든 응어리와 눈물을 씻어내리는 비처럼 느껴졌다. 악마들은 무너졌고 진실은 승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넘어야 할 더 큰 산이 남아 있었다. 바로 자기 자신 안에 남은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였다. 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법정은 가해자들의 죄를 규탄하는 사람들과 취재진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강태혁, 최민준, 오승현은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증인석에 선 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그날의 진실을 증언했다. 그녀는 자신을 올감했던 밧줄의 차가운 감촉, 자신을 밀어뜨리던 손길,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보았던 그들의 비웃음까지 모든 것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녀의 증언에 법정은 숙연해졌고 일부 방청객들은 눈물을 훔쳤다. 가해자 측 변호인들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서리에게 인신공격성 질문을 퍼부었다.
증인은 평소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남성 동료들과의 관계가 복잡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건 당일 먼저 피고인들을 유혹한 것은 아닙니까? 터무니없는 질문에 서리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또다시 저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외침에 변호인들은 입을 다물었다. 윤지훈 검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피고인들의 죄를 낱낱이 파헤쳤다. 술에 취해 범행을 모의하던 CCTV 영상과 음성 파일, 고의로 파손된 차단기의 사진,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본 목격자의 증언까지. 그들의 범죄는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사실이었다. 최후 변론에서 윤지훈은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며 열변을 토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나 살인 미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료에 대한 신뢰를 배신한 가장 추악한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한 여성 군인의 꿈과 명예, 그리고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앞으로 군내에서 벌어질지 모를 또 다른 범죄를 방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재판장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내려주시어 다시는 이 땅의 하설이 하사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선고의 날이 밝았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강태혁 살인 미수 및 직권 남용,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 피고인 최민준 징역 20년. 피고인 오승현 징역 18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되자 법정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강태혁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소리치며 발악했고 그의 부모는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최민준과 오승현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서리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다. 그들이 죗값을 치르게 되었지만 자신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그녀는 이제부터 온전히 자신의 상처와 마주해야 했다. 재판정을 나서며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서리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조용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서리의 삶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는 또 다른 적과 싸워야 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갑자기 닥쳐오는 공황 발작에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물에 대한 극심한 공포증이 생겨 샤워를 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 있으면 금방이라도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해군은 그녀에게 장기 휴가와 함께 국군 수도병원 정신과 진료를 권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했다. 의사와 상담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그녀의 고통에 공감해 주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는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 부모님은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 그녀의 곁을 지켰고 철없던 남동생들도 누나를 위로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서리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괴로웠다. 자신 때문에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어느 날 그녀는 병원 휴게실에서 자신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었다. 뉴스에서는 그녀를 역경을 이겨낸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리는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일 뿐이었다. 사람들의 동정과 찬사는 오히려 그녀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나들,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녀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그녀는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한강 다리로 향했다.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시커멓게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저 물속으로 뛰어들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 것만 같았다. 그녀가 난간 위로 발을 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울렸다. 윤지훈 소령이었다. 하하사 어디시오?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가겠소.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서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흐느낄 뿐이었다. 잠시 후 윤지훈이 그녀의 곁으로 달려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죽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어. 하지만 사는 건
오늘이 아니면 안 될지도 모르오. 당신을 살린 건 기적이었어. 그 기적을 스스로 저버리지 마시오. 윤지호는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다주며 작은 책 한 권을 건넸다. 그것은 세계적인 심해 잠수 전문가에 대한 책이었다. 당신을 죽이려 했던 바다가 어쩌면 당신을 다시 살릴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소. 그날 밤 서리는 밤새 그 책을 읽었다. 책 속에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심해의 비밀을 파헤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다를 이해하고 바다와 함께 호흡했다. 서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나도. 상처의 잔해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다. 윤지훈 소령이 건네준 책은 서리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녀는 바다에 대한 공포를 바다에 대한 도전으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자신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고 싶었다. 그녀는 해군 내에서 가장 힘들고 위험하기로 소문난 해난구조대 SSU에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결정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경악하며 반대했다. 서리야, 제정신이니?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데 다시 바다로 돌아가겠다고? 어머니는 눈물로 호소했다. 주치의 역시 아직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라며 만류했다. 하지만 서리의 결심은 확고했다. 제가 두려운 건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를 두려워하는 제 자신이에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저는 평생 그림자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해군 본부 역시 그녀의 지원을 받고 당혹스러워했다. 여군이, 그것도 끔찍한 해상 사고의 피해자가 SSU에 지원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강한 의지와 그녀를 지지하는 여론에 힘입어 해군은 이례적으로 그녀에게 SSU 훈련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SSU 훈련은 지옥 그 자체였다.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극한의 체력 훈련과 정신력 테스트가 매일같이 이어졌다. 특히 서리에게 가장 큰 고통은 수중 폐쇄 훈련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산소통 없이 잠수하여 장애물을 통과해야 하는 훈련이었다.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날 밤에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며 숨이 막혀왔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바다에 던졌던 그들의 비웃는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에게 패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훈련에 임했다. 동료 훈련생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특별 케이스로 여기며 거리를 뒀지만 목숨을 건 훈련 속에서 생사를 함께하며 점차 그녀를 진정한 동료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훈련 교관은 특히 그녀를 혹독하게 다그쳤다. 내게 동정 따윈 필요 없다.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실전에서는 죽는다. 정신 차려. 그의 채찍질은 오히려 서리에게 약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또 뛰어넘었다. 마침내 마지막 훈련 심해 잠수가 남았다. 수심 50m 아래로 잠수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훈련이었다. 깊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내려갈수록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공포가 엄습해왔다. 바로 그때 그녀는 헤드셋을 통해 들려오는 교관의 목소리를 들었다. 두려움과 마주봐라. 그리고 그것을 지배해라. 바다는 너의 적이 아니다. 내가 극복해야 할 너 자신일 뿐이다. 서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밧줄, 차가운 물, 숨막히는 고통, 그리고 자신을 비웃던 얼굴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고 등에는 생명과도 같은 산소통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심해의 푸른빛이 신비롭게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비로소 파도를 마주하고 그것을 넘어설 준비가 되었다. 지옥 같던 SSU 훈련의 마지막 날, 서리는 동료들과 함께 당당히 수료식을 마쳤다. 너덜너덜해진 훈련복과 얼굴에 남은 상처는 그녀에게 영광의 훈장과도 같았다.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SSU 대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피해자나 여전사가 아닌 인간 승리의 아이콘으로 조명되었다. 서리는 해난구조대에 정식으로 배치되어 실전 임무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주된 임무는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침몰한 선박을 인양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바다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었다. 첫 임무는 태풍으로 인해 전복된 어선에서 실종된 선원들을 구조하는 것이었다. 거친 파도와 악천후 속에서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었다. 서리는 동료들과 함께 차가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뒤집힌 선체 내부는 어둡고 복잡했으며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수색 중 서리는 선실의 좁은 공간에 갇혀 의식을 잃어가던 어린 선원 한 명을 발견했다. 그 순간 과거의 트라우마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좁고 어두운 공간, 숨막히는 공포. 하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자신의 공기호흡기를 소년에게 물리고 필사적으로 그를 끌어내기 시작했다. 정신 차려. 살 수 있어. 그녀의 외침은 소년에게 하는 말이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소년을 무사히 구조해냈고 가판 위로 올라왔을 때 동료들은 그녀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의식을 되찾은 소년의 가족들은 그녀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리는 그 순간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충만감과 보람을 느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활약은 계속되었다. 서해 페리오 침몰 사고 현장에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했고, 동해안에서는 훈련 중 추락한 헬기의 블랙박스를 회수하여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심해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한민국 최고의 구조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해군 내부에 큰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를 보며 해군에 지원하는 여성들이 급증했고 군 내 성평등 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해군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병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서리의 존재 자체가 썩어있던 군 조직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 것이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서리가 SSU 대원으로 활약한 지 3년째 되던 해였다. 그녀는 이제 팀에서도 인정받는 베테랑 대원이 되어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희미한 흉터처럼 남았지만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는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민준이었다. 서리는 잠시 망설였다. 그들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불쾌한 감정이 되살아났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편지를 개봉했다. 편지에는 서툴고 떨리는 글씨로 그의 후회와 사죄의 말이 담겨 있었다. 하설이 하사님. 아니, 이제는 하설이 중사님이시겠군요. TV에서 당신의 활약상을 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곳에서 매일 밤 제가 저지른 죄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정말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강태혁의 말에 맹목적으로 따랐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당신에게 평생 갚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다만 당신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훌륭한 군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멀리서나마 위안을 얻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를 읽는 서리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의 사과가 진심일 수도 혹은 가명을 노린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서리는 그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용서는 신의 영역이지 자신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만 그의 편지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며칠 후 윤지훈 검사이제는 중령으로 진급했다에게서 연락이 왔다. 강태혁이 교도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며 문제를 일으켜 독방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오승현은 조용히 모범수로 복역하고 있지만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그들의 소식은 서리에게 더 이상 큰 감흥을 주지 못했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과거의 망령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해 겨울 서리는 해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직접 표창을 받았다. 그녀의 공로를 치하하고 해군의 명예를 드높인 것에 대한 감사패였다. 단상에 올라 표창을 받으며
수많은 후배 해군들의 존경 어린 눈빛을 마주했을 때 서리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과거를 극복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자신의 상처를 당당히 마주하고 그것을 더 큰 힘으로 승화시킨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 있었다. 서리는 SSU 대원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녀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녀는 해군 본부의 인권교관으로 자원했다.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결정에 또다시 주변의 우려가 쏟아졌다.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굳이 과거의 상처를 다시 들춰낼 필요가 있겠니?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달랐다. 이 상처는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 전체의 상처입니다. 이 상처를 제대로 마주하고 치유해야 우리 군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인권교관이 된 서리는 전부대를 순회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자신이 겪었던 부조리와 폭력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낸 과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강의는 수많은 장병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후배 여군들에게 그녀의 존재는 등대와도 같았다. 그녀는 강의에서 늘 이렇게 강조했다. 여러분이 침묵하면 부조리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관하면 제2, 제3의 하서리가 나올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십시오.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그녀는 또한 군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통계 자료와 실제 사례들을 제시하며 병영 내 인권 문제가 전투력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역설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지적을 불편해하던 지휘관들도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진심 어린 호소에 점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군 내에는 실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부대 내 성고충 전문 상담관 제도가 확대되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무엇보다 인권이 전투력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군 전체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강의를 마친 서리에게 한 젊은 여군 소희가 다가와 수줍게 편지를 건넸다. 하서리 중사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는 서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새로운 사명을 찾았음을 확신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이 자신을 살려준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한 개인의 상처를 넘어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는 희망의 증거가 되어가고 있었다. 인권교관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서리에게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서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아군 고속정이 악천후로 인해 암초에 부딪혀 침몰 직전이라는 비보였다. SSU에 비상이 걸렸고 서리 역시 교관 임무를 잠시 중단하고 현장으로 급파되었다. 사고 현장은 아비규환이었다.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쳤고 강풍으로 인해 헬기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속정은 반파된 채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듯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다. 구조함이 가까이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유일한 방법은 SSU 대원들이 직접 바다로 뛰어들어 승조원들을 구조하는 것뿐이었다. 서리는 망설임 없이 동료들과 함께 거친 파도 속으로 몸을 던졌다. 시야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그녀는 오직 감각에 의존하여 침몰하는 고속정으로 접근했다. 고속정 갑판 위에는 부상을 입고 공포에 질린 승조원들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정신 차려. 우리가 왔어. 살 수 있다. 서리는 고함을 치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부상자들을 한 명씩 구조용 보트로 옮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거대한 파도가 고속정을 덮쳤고 미처 피하지 못한 젊은 하사 한 명이 바닷속으로 휩쓸려갔다. 사람이 떨어졌다. 모두가 당황한 순간 서리는 즉시 방향을 틀어 그가 사라진 지점으로 잠수에 들어갔다. 소용돌이치는 물살 속에서 실종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서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총동원하여 물의 흐름을 읽고
그가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수색했다. 마침내 그녀는 물속에서 의식을 잃고 가라앉는 하사를 발견했다. 그는 다리에 선체 파편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서리는 재빨리 접근하여 그의 다리를 묶고 있던 파편을 제거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호흡은 이미 멎어 있었다. 서리는 그를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보트 위로 그를 끌어올린 뒤 그녀는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제발, 제발 살아나. 땀과 바닷물이 뒤섞여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간절한 외침과 함께 몇 번이고 그의 가슴을 압박했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던 순간 하사가 거칠게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다. 그리고 희미하게 눈을 떴다. 흠! 흠! 그의 폐로 다시 공기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기적적으로 그의 심장이 다시 뛴 것이었다. 살았다! 살아났어! 동료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서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갔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 그녀는 또 하나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낸 것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그녀는 다시 한번 희망의 빛을 건져 올렸다. 폭풍 속의 구조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서리는 탈진하여 병원에 입원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그녀가 구해낸 하사는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고 그의 부모는 병실까지 찾아와 그녀에게 내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입니다라며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리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폭풍이 지나간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하고 고요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문득 자신이 바다에 던져졌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칠흑 같은 어둠, 차가운 물, 죽음의 공포. 그리고 자신을 구해줬던 거대한 잠수함. 그녀는 문득 궁금해졌다. 그날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녀는 수소문 끝에 당시 손원이람의 함장이었던 김영준 대령 당시 중령과 연락이 닿았다. 그는 현재 해군작전 사령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다. 서리는 그에게 정중하게 만남을 요청했고 그는 흔쾌히 수락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김영준 대령은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하 중사,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구려. 우리 승조원들이 모두 하 중사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소. 서리는 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대령님, 그날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은혜라니. 우리가 한 일은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을 뿐이요. 정말 대단한 건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하 중사 자신이요. 두 사람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영준 대령은 당시 잠수함 내부에 긴박했던 상황과 밧줄에 묶인 그녀를 발견했을 때의 충격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서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기적 속에서 살아남았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헤어지기 전 김영준 대령은 서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바다는 때로는 모든 것을 앗아가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도 하오. 하 중사는 바다로부터 목숨을 빚졌으니 이제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고 있는 셈이지.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등대 같은 군인이 되어주시오. 그의 말을 들으며 서리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렇다. 자신은 바다에 빚을 졌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증오의 바다는 동시에 자신에게 새로운 삶과 사명을 안겨준 기회의 바다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바다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바다에서 내일의 희망을 향해 꿋꿋이 항해해 나갈 것이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하설이 상사는 이제 대한민국 해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인권 교관과 SSU 현장 임무를 병행하며 후배들에게는 존경받는 선배로 동료들에게는 믿음직한 전우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고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드러냄으로써 비슷한 아픔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다. 그녀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단체를 설립하는 데 앞장섰고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과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활동을 펼쳤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쉬쉬하며 덮어두기만 했던 국내의 많은 문제들이 공론화되고 개선되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날 해군사관학교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미래의 해군 장교가 될 생도들 앞에서 그녀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것이었다. 서리는 흔쾌히 수락했다. 강단에 선 서리는 늠름한 제복을 입은 젊은 생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과거 모습을 보았다. 푸른 제복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앳된 하설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시작했다. 첫 임관의 설렘, 예기치 못했던 시련과 배신, 죽음의 문턱에서 겪었던 절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과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한 군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좋은 군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좋은 군인이란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하는 군인이 아닙니다. 동료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으며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보호할 줄 아는 군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끌어갈 대한민국 해군은 그 어떤 적보다 강하고 그 어떤 파도보다 따뜻한 바다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강연이 끝나자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서리는 생도들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으며 거수 경례를 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 그녀는 저 멀리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았다. 석양에 물든 바다는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그녀에게 바다는 공포와 절망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 자체이자 그녀가 지켜야 할 소중한 터전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어느새 든든한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어 단단한 굳은 살이 되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한 희망의 닻이 내려져 있었다. 하설이의 희망을 향한 항해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하설이는 해군 원사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현역으로 복무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그녀가 키워낸 후배들은 해군 곳곳에서 그녀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강태혁은 끝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한 채 다른 재소자와의 다툼 끝에 허무한 죽음을 맞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최민중과 오승현은 만기 출소했지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과거의 감옥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리는 해군 묘역을 찾았다. 그녀는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다 몇 해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윤지훈의 묘비 앞에 섰다. 그녀는 묘비에 국화꽃 한 송이를 바치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보고 계십니까, 중령님? 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켜주신 덕분에 제가 있어야 할 곳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의 뜻을 이어 이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묘비를 뒤로하고 돌아서는 그녀의 어깨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처음 해군이 되었을 때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위대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심연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가장 깊은 심연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되었기 때문이다.